네, 안녕하세요. 김원준의 파파이스 제 21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겨레 미모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확정적으로 알려진 송채경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2 송채경화입니다. 본인이 한겨레 미모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되어지는 데 대해서 한겨레 내부 반발은 없습니까? 한겨레 내부 반발은 있으나 저한테 들리지 않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주말에 저희 가족 남자들이 회의를 했어요. 가족 남자들이라고 하면 뭐 형부 등등. 등등. 네. 근데 한겨레 미모의 여기저기 강조하면 안 되겠다. 김어준 총수한테 그걸 더 이상 강조하지 말라고 전해달라. 왜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지 않으면 저 기자 뭐 좀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쁘다고 하는데 왜 안 예쁘지? 약간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강조를 안 하는 것이 너한테 유리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럼 좀 짧은 생각이네요. 이 방송을 통한 세뇌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죠? 자꾸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가?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남자분들 다수는 그렇게 설득되어 버린 분들이 있어요. 설득이라기보다는 약간 세뇌?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이런 부작용이 있잖아요. 한 분 설득됐잖아요. 네. 설득되어 버린. 이 미모는 이제 그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주장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슈는 뭡니까?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기사예요. 지난 8월 30일. 뉴욕타임즈라고 하면 제가 2년 전에 했던 그거 아니고요. 네. 네.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뉴욕타임즈입니다. 그 지사요? 네. 네. 홍성담 화백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네. 네. 그 예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이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했었는데, 이번 광주 비엔날레에서 이번에 작품이 전시가 되기로 했는데,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께 조종하는 모습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때문에 논란이 돼서 이제 결국 광주 비엔날레에서 전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된 사건이 있었는데, 뉴욕타임즈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논란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예술적 표현의 한계에 대한 오랜 기간에 걸친 질문이 다시 제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되게 와닿았는데, 정치 권력에 대한 풍자가 범죄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는데, 이 그림입니다. 그림, 네. 원래는 이 그림이었고요. 네, 이 그림을 네. 이렇게 바꿨어요. 바꿨죠. 논란이 있어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 그럼 이렇게 바꿀게. 네. 이거는 더더욱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바꾸려니까 바꿨어요. 네. 결국은 이제 본인이 안 하겠다. 그리고 네. 나는 앞으로 광주에서 내 작품을 아예 전시하지 않겠다. 광주시나 아니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결국 이제 전시를 안 하는 걸로 됐는데. 이분이 이제 광주를 직접 겪고 나서 화가로서 네. 자신의 의무로 삼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광주 정신을 이어가는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겠다고. 그러다가 세월호를 보고 또다시 그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논란이 막 되니까 이렇게 바꾼 거죠. 특히 이번에 그 전시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주체 중에 한 명이 윤장현 광주시장이거든요. 네. 윤장현 시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 두 사람은 참고로 또 그 시장과 선후배 네. 사이로 과거에 이런 운동도 같이 했었고 네. 그러니까 이 홍화백 입장에서 굉장히 의외인 거죠. 네, 굉장히 의해서 서로 같이 동지적 관계였는데 네, 관계가 이번에 되게 많이 틀어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창작의 자유는 존중해야 하지만 시 예산이 들어간 비엔날레 특별전에 정치적 성격의 그림이 걸리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밝혔고 그걸 본인이 왜 결정하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 이제 비엔날레 이사장이에요. 또 광주시장이. 아니 그거는 경직을 이제 하는데 행정적으로 시가 제 생각이긴 한데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 토대도 마련해주고 다 그거는 이사장이 할 일이긴 하지만 이사장이 어떤 그림이 걸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다시 이제 말을 수정하면서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뭐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할 일이다라고 다시 이제 입장을 바꾸긴 했는데 근데 시장이 동시에 또 이사장이 네. 안 된다고 한 거를 이제 그럼 니들이 의논해봐. 그럼 그 그렇죠. 사람들이 시장에 반하는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결국 그 과정에서 이제 홍화백이 내가 그만두겠다 해서 안 한 건데 결국 뭐 윤정현 시장이 뭐 어떤 인물이다 이런 것도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표현의 자유를 왜 자기가 나서서 막았을까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결국은 이게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예산은 또 정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논란이 좀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여서 이런 시도도 있을 수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광주라 하더라도 이 행정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네. 거기도 하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자리가 결국 사람을 검증한다. 원래 어떤 사람인지 판결 나는 건 어떤 주장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 주장을 실제로 구현할 자리에 갔을 때, 힘을 가졌을 때, 그동안 그 사람이 해왔던 말들이, 일관되고 실제 그 사람을 입증하는지 드러나죠. 근데 이분은, 그 자리에서 검증된 거다. 그런 생각이 또 하나 들기도 했고, 또 하나는 예술이 보기 좋고 예쁜 것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광고 전단지가 할 역할이고, 막 대면하기 싫고 무섭고 외면하고 싶은 것도 보게 만드는 게 예술 역할인데, 그 예술의 역할을, 시장의 자리가 여기까지가 예술이고 여기서부터는 아니라고, 혹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안 된다고 결정하면 안 되는 거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빠져나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시가 할 일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엔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빠져나가도 되거든요. 네. 해외에 있는 그 언론사의 시선으로 보기에도 이거는 상당히 표현의 자유가 제약된 게 아닌가라는 정도의 사안인데 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광주라는 지역에서도 풀리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인 것 같고요. 사실 광주가 아니었으면 이런 논란도 안 됐을 거예요. 아예 시장이 지금 나서지 않고 저 밑에서다. 애초부터 네. 아예 이런 그림은 출품조차 되지 않는 그랬겠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결론이 씁쓸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고 두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사실 표현의 자유 제약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박창신 신부라고 다들 네, 아실 텐데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박창신 신부가 작년 11월에 그 시국미사에서 이제 연평도 관련해서 발언을 한 것 가지고 사실 논란이 이제 보수 언론으로부터 보수 단체들로부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게 뭐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해서 고발을 당했는데 작년 11월에 고발을 당했는데 지난 9월 1일에 소환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사건을 굳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오랜 시점에서 소환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교황이 방문을 했잖아요. 교황이 방문을 해서 고통 앞에는 중립이 없다. 뭐 이제 교회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박창신 신부라는 사람을 소환하는 어떤 하나의 그 사건을 만들면서 너희들 더 이상 그러지 말라. 이렇게 제동을 거는 그런 의도가 여기 담긴 게 아닌가라는 이제 해석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 거죠. 본인의 해석이기도 하고요. 저도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정 정도면? 왜 자꾸. 아니, 이제 세월호의 그 유가족들의 주장에 교황도 힘을 실어주기도 했고, 네. 그리고 그 천주교를 중심으로 혹은 천주교 교인들을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까봐 그거 아니다 니네 그거 아니야 조용히 있어 그렇죠. 네. 이런 제스처가 아니겠는가. 네. 저도 그렇게 저는 일정 정도가 아니라 매우 많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정 정도 매우 많이. 이렇게 되면 형량이 달라져요. 이슈는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또 있어요? 네. 공화당 신동욱 총재 단식 투쟁 관련해서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화당이라는 당이
찾아보니까 올해 5월 달인가 생겼던데, 어쨌든 신동욱 총재는 박근혜 참고로 대통령. 공화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당입니다. 공화당. 네, 민주공화당이었죠, 옛날에. 네. 그리고 그 신동욱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그러니까 박근영 씨의 남편이죠. 그 분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6명을 모아서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단식을 시작했어요. 그 단식의 취지가 뭐냐면 이제 김영호 씨, 그다음에 문재인 의원, 김장훈 씨 단식이 허위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김영호 씨 같은 경우는 40일 넘게 단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우리가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주겠다라면서 그러면 단식을 시작했어요. 46일을 해서 죽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입증한다는 거죠? 6명 중에 1명이 단식 6시간 30분 만에 포기 선언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니,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도와주러 나오신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되겠다, 자기. 의견은 조롱이었을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도와주시러 나온 것 같은데. 한 명은 6시 30분 만에 포기를 했고, 지금까지 한 3명 정도가 포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혈압이 너무 올라가고, 막, 너무 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둘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6시간 있는데. 30분 만에 혈압의 이상이. 네. 그분은 단식을 안 해도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6시간 30분 식사를 안 했는데. 지병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몸이 이상이 왔다면은, 네. 한편으로 다행입니다.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근데 또 그 신동욱 총재가 또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김영호 씨 단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단식 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뭐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병원에 가서도 사실은 자기는 미음을 먹으라고 했는데도 미음도 먹지 않고 단식을 이어가겠다라고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병원 단식은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뜻인 것 어떤 같아요.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건가? 그러니까 단식을 하려면 그냥 물이랑 소금만 먹어야 되는데 뭐 수액 주사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밥만 안 먹는다는 이유로 단식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뭐 취지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얼마나 이제 대한민국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단식과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나요? 헌법에 규정돼 있나?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나와서 주시는 거는 한편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나서시면 간단합니다. 카메라를 24시간만 대놓으면 네. 조금 이따가 다 배고파서 갈 거예요, 이분들이. 하여튼 이런 조롱을 하려는 의도, 네. 예? 폄훼하려는 의도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런데 정반대로 그 유민 아빠의 뜻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민 아빠가 최초로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최초로 인터뷰를 한 사람도 놀라운 사람입니다. 유민 아빠가 카메라 앞에서 길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 없죠? 그것을 공개하겠다고 하신 분의 영상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해경 배랑 해가지고 안 데려가지고 우리가 돈 걷어가지고 일반 어선 빌려서 갔다 왔어요. 뭐 뉴스에는 뭐가 몇백 척, 150대 막 500명 막 이렇게 뉴스가 나왔잖아요. KBS에서.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한 대 있고 그 보험보트가 2대가 빙빙 밤새서 돌기만 하고 예방탄만 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갔다 와도 유가족들한테 얘기를 다 퍼뜨린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랴 한 대 돼가지고 갔던 거예요.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날부터 바다를 갔다가 현장을 우리가 매일 갔어요. 수시고 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왔다 갔다 그대로. 그러면서 배가 뒤집어져 있는 그 꼴을 봤어요. 안으시겠어요. 그 안에 눈앞에 자식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민이는 며칠 만에 떠올랐어요? 8일. 8일 만에. 8일 날 떠올라가지고 봤을 때 어땠어요? 너무 깨끗했어요. 유민이는 명찰하고 학생증 여기 목에 딱 걸고 휴대폰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때가 8일째였죠. 8일째 가다 갔는데 피부도 그렇고 얼굴이 이렇게 원래 톡톡한 게 살쪄가지고 되게 잘 먹고 싶더니 때려 갔거든요. 톡톡한데 8일 만에 딱 봤는데 얼굴 톡 들어가 있어요.
말라있어, 얘가. 원래 물속에 있으면 툭툭 불어야 된다. 불어있는 거는 살이 쭉 빠져있는 거. 마른 것처럼. 그리고 눈 여기만 좀 까맣고. 이제 단지 이제 손 만지면 마디가 부들부들해. 온몸이 다 부들부들해. 원래 죽으면 진짜 꽉 빠져진다면 일절 없어요. 손 딱 잡으면 툭툭 떨어져요. 피부만 차가워요. 그래서 내가 2번까지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눈 여기만 약간 까맣고 나머지는 전혀 주물렀다니까. 주물르면 일어날 줄 알고 피부만 차가운 것뿐이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왜 손톱 같은 게 없냐면 아마 물이 서서히 찼다든가 에어포켓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한참 있다가 버티고 있다가 상처 같은 게 났으면은 아마 그 당시에 물이 갑자기 차올라서 막 아우성 치다가 죽었겠죠. 근데 너무 깨끗한 보존돼 있어. 애가 말라있고 며칠 동안 쏙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에어포켓에서 며칠 가서 버티다가 저수온증 있잖아요. 그걸로 죽었겠구나.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막 오르려다가 손톱이 막 네. 망가지고 까맣게 되고 네. 유민이는 아마 에어포켓에서 버티다가 어떻게 됐을 거다. 며칠을 뭐가 됐죠. 그러니까 완전히 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9번까지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어두운 데서 엄마 아빠 불러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울고불고 했을 거야.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또 칼을 때 몸에다가 애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포기했던 거예요. 2번 진짜 해보고 싶었어. 근데 유민 아빠 그리고 나서 직장을 잠깐 복귀했었다면서요. 잊어버리려고. 잊어버리려고. 가만히 있으면요, 뭐, 이 배가, 배 안에서 아우성 치는 모습들이 상당히 떠올라요. 네. 머릿결. 그럼 뭐, 펑펑 울고. 그래서, 일하면 잊어버릴 거다. 그래서 직장이 바로 나갔어요. 5월 7일날. 7일날 나가서 일을 했는데 안 돼. 똑같아. 더 심해져. 일하다가 막, 뱃속에서 아우성 치는 게 막 환상이 떠올라요. 막 나오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사람이 오면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딱 봐가지고 아는 척하고 막 딱 다시 오고 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휴직게 되고 16일날 그냥 특별법 통과할 줄 알았는데 무산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했던 거니까 우리끼리 또 얘기했죠. 어차피 시작한 거 그럼 24일까지 가자. 10월 24일 무슨 날이면 100일 유령제. 100일 유령제인데 설마 그때까지 안 해주겠냐. 해주겠지 해가지고 100일 유령제까지 참았어요. 10일을 더 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도 나물날 하잖아요. 야, 100일 유령제도 안 해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그러니까 15일날 8월 15일날 8월 15일. 강목절 이사가 광화문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잘 됐다. 여기서 강화문 이사 때까지 무조건 버팁시다. 버티면은 전 세계적인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텐트를 쳐놓고 천막을 쳐놨는데 이걸 보여주겠냐. 그 전에 합의해가지고 딱 청소하고 행사하겠지. 어떤 사람 머리가 돌머리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했던 거예요. 또 연장을 했는데 연장하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10일을 했어요. 단기간. 남은 기간이 23일, 24일이에요. 아주 가까운데 20며칠 어떻게 버팁니까? 할 건데 나하고 김재건 위원장이랑 몇 명이가 내가 최대한 버틸 테니까 죽어도 여기서 버틸 테니까 하자. 근데 교황님하고 만날 거라는 것은 그 전에 예상했었어요. 우리가 천주교 이제 신부님들 통해서 비밀리에 서신 좀 보내달라고 내가 요청을 했어요. 나 여기서 미사 받고 싶다고. 천주교 신자예요? 아니, 천주교 신자는 아닌데. 문정현 신부님 계시고 하잖아요. 네. 신부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또 유가족 중에 신부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서신을 좀 보내자. 뭐라고 주냐면 그 전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교황께서 매일 아침 저녁을 보고로 갔는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행복함에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것까지 물어본대요. 매일 보고를 아침 저녁을 봤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면 분명히 우리 만나줄 거다 해서 8월 16일 날 이사할 때 나도 이사 받게끔 해주라. 참여하게끔. 그렇게 서실을 보내가지고 비밀리에 작업했는데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는 솔직히 모르죠. 그날까지 답장이 안 왔어요. 당일날까지. 그날까지 답장이 안 왔어요. 그래서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고. 단지 하나 얘기 들은 게 뭐냐면 교황님은 어디를 튈지 모른대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만나줄 것이다. 판단을 거의 90% 이상 했어요. 거의 뭐 나하고 같은 성격이네. 예측상은 일정이 없어요. 안 잡혀 있게끔 하되 갑자기 팍 튄다는 걸 내가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애기들 막 안고 막. 일정은 그 잡되 갑자기 돌출해놓고 할 것이다. 난 예측을 했어요. 한 순간 어땠어요? 말 표현 못하는 거는 진짜 좋았지. 우리가 그게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이렇게 교황도 이제 만나주고 저는 유민 아빠 딱 만나 손잡아주는 순간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빨리 통과시켜라. 그게 우리 유가족을 첫날부터 챙기고 만났다는 거는 그게 바로 메시지거든요. 근데도 안 하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교황이 그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했어도 지금 뭐 완전히 뭐 불통이죠. 이제 이송됐잖아요. 이송되는 순간 유민 아빠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때 심정은 좀 어땠어요? 그때 심장이 죽어도 강함을 죽어야 되는데 신령은 자체가 심했어요. 그날 이제 신령이 한 2시 반에 새벽 2시 반에 잠을 못 자기 시작한 게 심장이 바글바글 너무 크게 뛰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면서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버티다 참다가 그냥 쓰러져 심해요. 아직 죽도 못 먹는 상태. 죽을 많이 먹고 싶은데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한 거에서 싸울 거예요. 좀 나오실 죽 거예요? 먹으면 죽 먹으면서. 심좀 먼저 기운 좀 차리고 강한 거에서 특별히 도전해야죠. 국민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 매번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아요. 특별법 교황 오기 전 8월 15일 안에 끝날 줄 알았어요. 내 싸움이. 그래서 시작했던 싸움이었는데 얼마만큼 이 불통이 심한지 교황이 오는데도 우리 유가족을 텐트 한동 남겨놓고 행사를 치렀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불통이 돼서 나물나라잖아요. 장기적인 싸움이 될 건데 국민 여러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 안전한 나라 만들자고. 여기서 식지 말고 끝까지 더 싸우자는 얘기. 계속 좀 힘 좀 치러달라는 얘기. 목소리 좀 외치자. 우리 광화문 광장에 그 치킨 들고 시투쟁을 했다고. 김밥인가 먹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또 6일날은 김밥 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모인다는 또 그것도 봤고.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좀 측은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죠. 그 사람들이라고 뭐 우리가 안전한 나라 만들자는데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남들이 좀 좋아하죠. 잠깐 그 눈앞에는 이득에 치중해가지고 일단 주목받으려고. 거기에만 치중해서 하는 사람들 좀 불쌍한 편이죠.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장래까지 진짜 편한 세상, 좋은 나라 만들자고 싸우는 건데. 정청래 의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고행인 정청래입니다. 의원님이 일단 이제 얼굴 사이즈가 상당히 줄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얼굴 사이즈가 상당히 줄으셨어요.
조강미남이라고들 광화문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조강미남.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건데, 유민 아빠가, 마음을 연 최초의 정치인이 아니었을까. 칭찬입니다. 저는 단식에 입구 전략도 없고 출구 전략도 없어요. 없는데, 지난번에 파파이스에서도 나갔지만, 유민 아빠가 광화문에 돌아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만둘 것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물었죠. 언제 돌아오실 거냐? 빨리 밥 먹고 싶어가지고. 빨리 밥 먹고 싶어가지고. 언제 오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안 찍었어요. 그래서, 유민 아빠, 광화문 언제 나올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네. 죽을 안 준대요. 죽을 안 줘가지고 죽겠대요. 그래서 체중이 오히려 1kg 줄었답니다. 아직은 병원에 뭐 와서? 먹으면 안 되는 상태군요. 예. 그래서 광화문에 있을 때는 이제 물 2리터씩 정도를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되는데, 거기 가면 이제 물도 안 먹고 미음, 멀건 물 같은 미음만 먹기 때문에 체중이 오히려 1kg 줄어서 46kg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민 아빠 어떻게든지 죽을 드셔야 된다. 그래야 나도 죽이라도 먹는다. 왜냐면 죽을 먹으면 나온다고 했거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죽을 드셔야 된다. 아니, 의원님 근데 진짜 어떠세요? 한 13일 됐는데. 네. 버틸만 하세요? 저는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춤을 출 수 있어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니까. 그 원동력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동력은 정신력. 그 정신력이 그렇게 고양된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파파이스. 아니 이렇게 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네. 좀 누워있다가도 네. 딱 보면 알아요. 이분이 파파이스를 보는 분인가 안 분인가. 왜냐면 일단 저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그러다가 딱 보면 이렇게 있다가 저분 파파이스지. 그럼 탁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 파파이스 봤어요. 네. 김총수가 나가다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의원님 짱 이렇게 가면은 다시 기운이 돋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딱 기운이 돋고 허리가 이제 고다지고. 주사를 맞으시는구나, 그렇게. 응원 주사를. 그렇죠. 그래서 네, 지난주 방송 이후로 그렇게 와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거기서요,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가는 분들이, 하루에 100명은 넘을 거예요. 네. 굳이 와서 인사하는 분들이. 인사하는 분이 100명은 넘는데, 거기서 95% 이상은 파파이스 얘기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의원님 힘내세요. 이렇게 가는 분 중에서, 꼭 이 참 고행인하고 사진 한 장 찍어 놓는 것이, 나중에 재산 증식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사를 하고 멈칫멈칫 그래요. 그러면 들어와서 사진 찍으세요.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 2배 고양돼. 힘이 불끈불끈 쏟아. 본인의 사진이 유포되니까. 유포되고 또 SNS 막 퍼지고. 그 지금 한겨레조차 저한테 지금 인터뷰 요청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다 퍼뜨려가지고 한겨레 일면 톱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SNS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좀 엄숙하고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안 돼, 이게. 그러면 유민 아빠가 광화문 돌아올 때까지 계속 거기 있어줘야 되겠다는 그 결심은 계속 유효한 거네요? 저는 그래서 유민 아빠가 빨리 기운을 차려서 광화문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난 그만둘 수 있잖아요. 자, 사실 유민 아빠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유민이가 아마 에어포켓이나 이런 곳에 살아있다가 상당 기간 공기가 부족해서 결국은 사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딸의 마지막 모습을 본 아빠로서 사실은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몸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이거를 근데 교황은 그 마음이 전달돼서 만나 주었으나 네. 로마에 있는 광화문 그 바로 뒤에 사시는 우리 대통령은 만나주지를 않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정도의 상징적인 장면이면
눈치를 보게 돼 있거든요. 이게 국제적 여론에, 왜냐하면 전 세계에 그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써, 전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피해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치, 특별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유가족 생각에 잠을 못 이룬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조금의 진심이라도 담겨 있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사실. 잠을 아직도 못 주무시나? 계속해서? 대통령이 정확하게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압축 요약하면 방금 보셨다시피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하겠습니다. 민간과 여야가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게 하겠습니다. 근데 유가족들의 여한이 차고 넘치죠, 지금. 그렇죠. 그 여한을 이제 지금 댓글과 그 다음에 어버이연합이 상대하도록 만들고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의원님은 추석 연휴를 광화문에서 새벽 1시에 돌진하는 차들 소음 속에서 계속 지내시는 겁니까? 일단 그 추석 연휴는 광화문에서 계속 단식을 하면서 있을 예정. 추석날이 18일이자 추석날이 9월 8일인데 제가 이제 18일째 되고 됩니까 그때가? 9일, 10일 이렇게 연휴잖아요. 그래서 일단 20일까지는 하게 될 것 20일이면 같은데 하여튼 유민 아빠 빨리 죽 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혹시 지방 안 가시는 분들은 광화문에 한번 들러서 사진 좀 찍어주시고, 아니, 제가 이제 웬만한 일로는 의원님에 대해서는 짠하지 않은데, 점점 짠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 광화문 단식 농성장에는 이런 소문들이 흉흉하거든요. 그 추석 연휴 사람들이 없을 거니까 이걸 덮친다. 보수단체에서 이제 이런 소문으로 좀 이렇게 불안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아니, 오히려 더 많이 가실 거예요. 예. 추석 연휴 때, 그래 주시면 요새 감사하겠습니다. 딱히 할 일이 없어요. TV도 재밌는 걸 안 하고 요새는.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때, 정 의원님 직접 안 보신 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예. 꼭 사진 찍어주시고, 트윗 날려주시고. 그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찬혜 의원. 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특이한 성격의 박수네요. 보통 이제 반가울 때 환호하거나 아니면 뭐 마지막 때 한두 번 치고 마는 박수가 크게 이제 2가지 종류로 저희 녹화장에 있는데 요 박수는 굉장히 끈질기고 찐하게 이렇게 네. 평소랑 좀 다르네요. 또박또박 평소하고 다른 박수였어요. 네. 좀 짠하죠? 네. 괜찮아. 사진 찍어주면.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인터뷰를 하나 담은 건 뭐냐면 세월호 특별법에 들어가는 그 기소권은 사실은 대단히 예외적인 걸 요구한다. 그리고 야당에서조차 이건 특별하니까 좀 예외적이도 된다. 이 논리 가지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들은 사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변호사 혹은 그 법학자들이 네. 그거 사기다. 그런 주장 자체가 애초에 새누리당이 짰던 그것은 대단히 특별하고 예외적이고 사법체계를 무너뜨린다. 라고 하는 것부터 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광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이호중 교수님 인터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이 법학계에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특히 최근에 그 1000명이 넘는 변호사분들 그리고 전국의 법학자분들이 수사권, 기소권 요구 그것이 사법체계를 뒤흔든다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법적인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법학자들과 변호사들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법학자로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위원회 논거를 얘기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선 뭐 민간인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네. 진상규명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네. 그 위원회는 공적인 기구를 구성하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국가의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네. 그 특별위원회 안에 이제 특별검사를 두고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게 가족분들이 주장하는 안인데요. 네. 그런 안에 따르면은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예산에 의해서 또 법에 근거를 둔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마치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는 한 유가족들이 지명한 민간인들 몇 명한테 어떻게 경찰이나 검찰 같은 권한을 주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교수님 설명으로는 이거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성격 규정부터 곡해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공적 기구다, 민간 기구가 아니라. 네. 첫 번째로. 맞습니다. 예. 예.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예, 두 번째로 이제 삼권분리 원칙에 반한다, 뭐 기소독점주에 반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네. 이제 그런데 헌법을 보면 이제 헌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는 우리가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서 또 뭐 정의의 요청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네. 우리 헌법은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이제 영장 청구권은 이제 검사의 이제 권한이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의 제약이고요. 네. 그 기준을 우리가 준수한다면 네. 실제 이제 수사권 기소권을 뭐 누구한테 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네. 입법적으로 충분히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영장 그래서 청구를 검찰이 하는 것으로 전제하는 한 수사 네. 기소권은 사실은 충분히 여기서 포함될 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 안에 이제 특별검사의 지위를 가지는 이제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이죠. 상임위원이 이제 들어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뭐 이것은 뭐 헌법적으로는 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잘못 알려지기로는 예, 민간인들한테 어떻게 검사에게나 줄 수 있는 권한을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우선 실제로는 민간 기구도 아니고 공적인 기구고 그리고 그 네. 내부에 특별 검사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합헌이다 완전히.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그동안 우리는 특별검사를 뭐 여러 차례 해왔고요. 네. 요번에 이제 가족들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법안은 그 특별검사가 진상규명위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특검은 특검 중심의 활동을 했는데 네. 이 법안은 이 위원회 안에 특검이 소속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거네요? 네, 법적으로는 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입법자인 국회가 결단을 내리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결단을 내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에 위배되거나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게 아니라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잘 아시는 법학자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이 나서서 이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외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반인들은 법에 큰 문제가 있는 줄 알거든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요구사항이 아니군요, 이게. 예, 기존에 우리가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돼 왔다는 거 다 모든 국민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특별검사도 따로 특별검사 시스템을 운영할 때 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많은 국민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네네. 정말 성역 없이 진상을 규명하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참여의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질 수 있게 하자. 굉장히 당연한 그런 취지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 안에 특별검사가 들어와 있는 구조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아니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네, 이게.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했는데 그걸 또 바로 받아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사기라는 걸 금방 아셔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 이전에도 법학자들이 단체 성명을 이런 사안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30명이 지난 7월 28일 날 법학자 선언을 했고요. 네. 과거에 이제 일부 법학자들이 이와 같은 식의 어떤 성명을 내거나 의견을 낸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 그것이 100여 명 정도의 법학자들이 참여하는 규모였고, 네. 요번처럼 이제 230명의 법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해서 이런 의견서를 냈다라고 하는 건 역대 최고로 많은 법학자들이 함께 한 것이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크게 사기를 친 거네요, 그동안.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교수님이 분명 사기라는 제 말에 동의하신 겁니다. 네, 저는 100% 동의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법학적인 용어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마치 이게 법에 무슨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죠.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짓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특별하고 예외적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상황이어서 받아줘야 된다고 야당조차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합헌이다. 네. 라고 법 전문가들이 얘기한 겁니다. 네. 아니, 실제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 자체가 대한변협에서 좀 충고를 얻어가지고 작성한 거잖아요. 근데 대한변협이라는 데가 사실은 그렇게 진보적인 단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단체 중에는 보수적인 네, 편이죠.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인데 그 단체가 그것들을 이거 괜찮다라고 법적으로 해준 문제 없다. 네, 네. 그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대한변협까지 나서서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새누리당만 나서서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사법체계 문제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해왔었던 우리가 것이죠. 얼마나 이 언론 환경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싸우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고 판을 깔고 네.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시킨 다음에 그렇죠. 싸우게 만든 거예요. 근데 새정치연합은 왜 그거를 그대로 받아 안아서 그 틀 안에서 논의를 한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때까지 계속 먹힌 이유죠, 그게. 네. 그렇게 프레임을 짜주면 그 안에서 놀고 있는 건데 여하간 이거 아주 단순한 이 사실 하나조차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 속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사실은 1000명이 넘고 수백 명의 교수들이 법학자들이 얘기한 거를 9시 뉴스에서 볼 수 없어요. 파파이스 같은 곳에서나 이렇게 틀어주고 있는 거지. 이 법과 관련된 것은 큰 사기를 친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틀. 인터뷰 하나 더 있지 않아요? 인터뷰 하나 더 있는데 네. 이 인터뷰는 뭐냐면 그 연장선상에서 일반인 유가족들이 사실은 특별법을 그냥 이대로 여야 합의안 처음에 나온 거 수사권 기소권 없는 버전으로 통과되기를 원한다고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었어요. 보수 언론에서. 그래서 일반인 유가족과 그 단원고 학생 그 유가족들을 분리시키고 단원고 유가족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시장산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여론들도 댓글을 통해서 막 퍼지고 했거든요. 그때 근거가 되었던 주장이 이제 유가족들이 합의해라 그냥 갈라섰다 그런 보도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유가족을 직접 만났어요. 그 분들. 일반인 유가족. 일반인 대표. 유가족들의 입장이 무엇이냐, 네. 진짜 마음이 뭐냐 해서 그 얘기를 들어본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반인 유가족으로 이제 불리고 계시는데 현재까지도 아직 어머님을 찾지 못하셨죠? 예,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늘 전화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단원고 유가족들이 일반인 유가족들의 뜻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강성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 제목과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맘 같아서는 이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특별법을
친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너무 완강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게 너무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그 진실들이 또 묻힐까봐 시간이 지나버려서 예, 그것도 무섭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진실을 파헤치기 어려울 텐데 예, 시간이 지나서 묻힐까봐 또는 뭐 정치권에서 계속 개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예. 정파적인 문제로 흘러가가지고 또 묻힐까봐. 예, 예, 그래서 특검이라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에 예, 예, 그 취지는 이해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일반인 유가족분들은 연령대도 다 다르실 것이고 전국에 유가족들이 산재에 있다 보니까 예, 다른 것처럼 한 지역에 같은 나이의 희생자를 가진 부모님들하고는 뭐랄까요, 그 같이 모여서 회의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렇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일반인들이 이제 33명인데 일반인들이 그냥 다 각자가 지금 사연이 다 있고 이렇게 어린 지연이나 요셉이 같은 경우 가족들이 다 이렇게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뭐 대책이라고 나온 것 뚜렷하게 나온 것도 없어요. 여당이나 야당 측에서 들고 온 특별법 안에서도 일반인들을 위해서 만든 특별법은 아예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일반인들이 이제 옛날에는 기자회견을 여러 번 했는데 이때까지 이처럼 이렇게 이슈가 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러니까 여당에 이제 손을 대준 것 마냥처럼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해버려서 그렇죠. 언론에서는 약간- 여당의 손을 들어준 걸로 보도됐죠.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단원고 유가족과 뭐 그를 또 지지하는 세력들의 힘을 좀 뺀 것 같이 보도를 해버려가지고 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저희 일반인들이 좀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 우리 입장이 이렇다라고 이제 입장 표명을 한 것이지 뭐 진짜 뭐 우리가 수사권 기소권 필요 없으니까 없이 그냥 특검으로 가자 이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반인들이 지역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다 각자 처한 형편도 달라가지고 여러 번 일반인들의 입장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동안은 묵살하다가 혹은 언론이 보도를 안 하다가 갑자기 마치 그 일반 유가족들이 단원고 유가족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수사권 기소권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여당 편에 손을 들어준 거다 이렇게 보도됐는데 그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오해를 하지 말라. 예, 저희도 저희 가족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냥 궁금하거든요. 알아야죠, 당연히. 예. 그럼 언론의 이런 그 왜곡된 보도를 접하고 나서 일반인 유가족들 대책위에서는 또다시 입장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다시 입장 표명을 해봤자 또 진보는 보수 언론은 또 자기 입맛에 맞게 또 편집을 해서 또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희가 또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인 유가족들의 입장도 특별법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입장 하나와 사건의 실체가 뭔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입장은 단원고 유가족들과 전혀 다름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유가족들의 뜻을 왜곡한 거네요, 언론이.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분이 하는 말의 요약은 이런 겁니다. 일반인 유가족은 3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태껏 많은 성명을 발표했지만 한 번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크게 보도가 됐다. 보수 언론이 주로 보도를 했죠. 단원고 유가족과 뜻을 달리한다. 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자기들이 주장한 것은 특별법에 일반인 유가족들을 반영한 성편을 반영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담아달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도 진실을 원한다는 거지. 그래서 언론이 우리 뜻을 왜곡시킨 거지. 우리가 단원고하고 등을 진 게 아니다. 네. 유가족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곡된 거라고 다시 성명을 발표할 생각이 없냐 했더니 그래 봐야 언론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편집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분들 역시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 언론 플레이의 한 흐름 속에 다 이용당하고 버려진 거죠.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한다고 할 때도 주어진 조건 자체가 거짓이 아닌지부터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따져봐야 그 프레임 안에서 놀게 될 때가 많거든요. 지금은 하도 너무나 거기까지는 당연하게 차는 것부터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따져봐야 된다. 그러자면 파파이스를 항상 봐야 한다. 세월호 관련해서 새롭게 밝혀진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가 있었습니다. 또 아시는 분은 아시는군요.
널리 알려지지 않은 다큐인데. 그게 이제 명예훼손으로, 지금, 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인데, 100년간의 친일파와 관련된, 기록을 다큐로 만드신 김지영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왜 뜬금없이 다큐 감독이 나왔느냐? 그 김지영 감독님이 최근에 한 그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세월호 관련한 다큐를 제작해달라고 의뢰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영상 감독님이다 보니 배가 정말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침몰하게 됐는지 본인이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 구해서 지도 위에 찍어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야 영상을 만들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항해사도 아니고 또는 관련 학자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를 지도 위에 찍어야 영상을 뭐 시뮬레이션으로 만들 테니 그런 작업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데이터를 다 찍어봤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거를 영상을 만들기 전에 알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여기 나오신 건데, 자 이제 들어보기로 할게요. 다큐를 만든다면 가칭 이렇게 정하기로 하신 거라서 제목을 이렇게. 예, 네. 맞습니다. 화씨 134로 해갖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마이클 무어 감독의 화씨 911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을 약간의 패러디도 하면서, 134의 의미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에서 사실은 보여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하다 보면 134의 의미가 나올 겁니다. 이게 각도입니다. 미리 힌트를 드린다면. 134도. 네, 예. 134도. 마이클 무어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네. 첫 번째. 이게 뭡니까? 예. 헤딩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말씀부터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사실 영상을 화씨 134를 이제 만들겠다 했을 때 어떤 컨셉을 가졌었냐면, 제가 관객들을 내리고 사고의 순간 5분 전이나 아니면 33분, 그래서 16분 전으로 데려가서 이쪽에 타임머신을 타는 것처럼 데려가서 같이 항해를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앞에 프롤로그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나레이션으로 우리가 어떤 여행을 떠날 때 티켓을 예약하거나 스키 같은 걸 타면 스키 강습을 받은 다음에 스키를 즐기게 되잖아요. 말하자면 약간의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약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월호를 이해하려면 그냥 이해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 준비 공부를. 과정이 네. 필요해요. 근데 굉장히 쉬워요. 정말 쉬워요. 본인은 한 달이나 봤으니까 쉬울 수 있는데. 저도 솔직히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하는데, 처음에 이런 용어를 조금 이해해야, 그래야, 왜냐면, 숫자만 등장하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겨워서 들여다보다 말아요. 이분은 그걸 끝까지 하신 거지. 굉장히 집요하고, 이분한테 걸리면 안 된다. 네, 첫 번째로 이해할 게 이제 헤딩입니다. 예, 헤딩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건 즉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옛날에 자연과학이나 이렇게 할 때 나침반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배에 나침반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럼 꺾이면 자기 각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북쪽에서 내가 몇 도다. 그냥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북쪽에서부터 90도로 가고 있냐. 그러면 말하자면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는 게 90도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뭐 밑으로 와서 뭐 광주로 간다. 그럼 180도로 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침반이 전해주는 데이터가 헤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조금 막말로 하면 대가리라고 그러나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헤딩. 머리. 그러니까 배 선수가 어디로 향하는가. 네. 요것만 아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AIS 데이터라는 배에 실리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걔가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걔도 제공받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에 나침판이 있거든요. 최신식 나침판인데 뭐 항해사님들은 그걸 자이로 컴퍼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은 그 옛날에 자석 나침판을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0.1도 정밀도로 이 자기가 가는 각도를 헤딩 값을, 그러니까 선수가 지금 몇 도로 돌았다는 것을 AIS 기기에다 주는 거예요. 그럼 AIS 기기가 그것을
공중에 날려서 그것을 전 세계에서 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뱃머리가 어디를 향하는지를 각도로 표시하는 거예요. 간단하고. 두 번째는 COG라는 게 있어요. 예. COG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다는 분도 있는데, 그 요트라든가 이런 거 하는 분들은 되게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르시는 분이, 배를 운전하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별게 아니라 자기가 지나온 자취예요. 말하자면 헤딩은 그냥 나침반으로 내가 머리를 돌리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각도고, 이 COG는 자기가 지나온 코스, 그러니까 내 발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조금 그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배가 지나온 자취, 이걸 말하는 자기의 건데. 히스토리가 무슨 문학적인 단순히 영어일 뿐이죠. 단순 용어로 하여튼 자기의 과거,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곳이 헤딩이고 내 머리가 바라보는 곳, 그리고 내가 지나온 과거, 이게 코스 데이터. 그래갖고 뭐 영어로는 코스 오버 그라운드라고 그러는데 별거 아니에요. 코스, 자기가 지나온 코스, 이것을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이게 이제 그림은 뭔가요? 근데 그거를 공주가요? 설명하려고 쓰는 건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헤딩하고 COG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코스 데이터를 이 두 말하자면 가지 데이터 차이 때문에 발견하신 내용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HDG와 COG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치가 차이 나면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거든요. 자, 예. 그래서 쉽게 좀 설명하려고 저희들 연습하고 머리를 짜내다가 겨울왕국의 엘사를 이렇게 놔갖고, 네. 엘사를 넣었다고 저절로 COG는 건 아니에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뭔 조금 의미할까? 쉬워요. 막 왜 그렇지 엘사가 않을까. 등장했냐고 그냥 배를 넣으면 되는데. 그래야지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실까봐 제가 엘사를 등장시켰어요. 자세히 보면 엘사거든요. 엘사가 레리꼬를 부르면서 이제 한 바퀴를 돈다고 상상해 주세요. 그래갖고 엘사가 이렇게 직진 방향으로 가면 엘사의 머리는 지금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고 있잖아요. 90도예요. 북위에서. 간단하죠? 그 다음, 이때는 COG와 HD가 일치하죠. 예. 머리의 방향도 배가 가는 방향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벌어지는 게, 이 회전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빙 돈다고 할 때, 이제 COG와 헤딩값, 머리 방향이 틀려져요. 네.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엘사가 밑에까지 두 번째 그림에 내려왔다고 본다면, 헤딩값은 180도예요. 그런데 발자취를 보세요. 발자취는 180도가 아니에요. 발자취는 이쪽 계속 변하는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늦게 나타나요. 자기가 머리를 돌린 방향에서 뒤따라와요. 네. 왜 그러냐면 과거의 데이터니까. 네. 그러니까 헤딩은 현재의 데이터예요. 내가 어딜 바라보고 있느냐고. 이 코스는 자기가 진짜 지나온 길, 이걸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시 틀려져요. 자, 봅시다. COG 산출 방법 넘어가죠,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중에 편집하시든지. 아는 거 다 말하고 싶어요. 예. 아까 말씀드릴 때 헤딩 값은 나침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침판이 AIS라는 기기한테 주는 정보예요. 근데 COG는 나침판한테서 정보를 얻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한테서 얻으면, 우리 내비게이터 할 때 저기 GPS에서 자기 위치를 봤잖아요. 인공위성으로부터. 네, 인공위성으로부터 나 여기 있다. 내가 위도경도 여기 위치다. 우리가 운전할 때 계속 봤잖아요. 그 데이터 값을 갖고 계산해요. 그러니까 서로 소스가 틀린 거예요. 헤딩은 나침판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이 코스 데이터는 자기의 과거기 때문에 GPS로밖에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GPS가 찍힌 자기의 발자국들, 그 기울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럴 수밖에 됩니다. 없어요. 나침판이 지가 지나온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과거를 모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한 다음에 8시 44분부터 49분 사이에 세월호의 행적이 그 두 값의 차이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르게 드러나는지 봅시다. 자, 설명해 주세요. 예. 세월호가 지금 사고가 났다는 점은 제가 볼 때 한 48분, 49분으로 다 발표가 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같이 이제 항해 기초 지식을 얻었으니까 한번 배를 타고서 운항을 시작하거든요. 가는 시점은 어디냐면 8시 44분 05초, 그러니까 사고 5분 전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세월호가 어떻게 운항을 했는지를 다 보실 거예요. 44분 05초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좀 관심 가지신 분들은 저기 해외 AIS 데이터가 이렇게 가는 세월호의 이 항적들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점으로 보여요. 근데 저는 그걸 갖다 놓고서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점으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월호를 실물 크기 그 축적 그대로 146m, 22m 이 폭 그대로 실물 크기로 이 지도 축적에 맞게 딱 놓은 거예요. 그 순간 여러 가지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각도대로 그대로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하니까 항로가 보이기 시작해요. 세월호가 어떻게 갔는가가 점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실제 배가 그 각도로 딱딱 위치가 되니까 얘가 어디로 꺾고 어떻게 달렸는가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릴게요. 44분 05초에서 45분 35초 요때 보면 저기 아래 검은 실선이 있는데 그게 앞으로 이게 직진 방향이에요. 보면 오른쪽 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야지 도달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로 꺾었어요. 그리고 각도를 봐도 여기 빼보시면 알 거예요. 135에서 129.4니까 몇 도를 오른쪽으로 꺾었는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때 봤을 때 우타 5.6도 방향 전환을 했구나. 이게 이제 딱 보인 거죠. 예. 이해하셨죠? 배를 이 시점과 이 시점에 HDG 값을 차이가 있으니까 배를 오른쪽 좀 꺾었네? 이게 나온 거예요. 네. 다음으로 넘길까요? 예, 다음 넘기죠. 근데 제가 그 데이터를 모으다가 굉장히 또 중요한 데이터를 추가로 얻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뉴스타파에 나왔던 동영상인데 45분 23초에 세월호 AIS 정보가 여기 나와 있어요. 지나가던 배 이름입니다. 예. 스쳐서 지나간 배. 두 패밀리가 이렇게 세월호하고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때 두 패밀리가 세월호를 보면서 세월호가 지금 몇 도 각도로 가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데이터예요. 여기 보면 예, COG 136.5도라고 나와요. 이걸 누가 보냐고. 저 COG가 이겁니다라고 누가 준 게 아니라 두 패밀리 자료 화면을 보다가 저 구석탱이에 있는 저 칸에 있는 조그만 숫자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저게 뭐지라고. 이게 정상입니까?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구간에다가 그 위도 경도 갖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삼각함수법인가 뭔가를 통해서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위치를 시켰어요. 그 위치 그대로. 그 다음 화면에 나오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뒤. 그러니까 45분, 아까 35초까지 5도 정도라고 우타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뒤 시간이잖아요. 몇 초 전. 그 위에다 딱 놓으니까 사실은 136도까지 우로 갔다가 좌로 가던 중이었어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최소 우타 7.1도 넣었구나. 그리고 아까 COG가 과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COG 데이터 그때 헤딩 데이터를 보면 거의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선수 값이다. 이렇게 보고 봤을 때 이제 저는 그걸 알아낸 거죠. 우타 7.1도 넣고 방향전환 했구나. 그리고 약간 왼쪽으로 가기 시작하는구나. 묘한데? 이런 걸 느꼈죠. 그 다음 코스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 그 다음 코스를 제가 각도를 돌린 거예요. 하늘에서 본 거예요, 이번에는. 네. 그리고 아까 내려오던 각도에서 사실은 어떤 것들은, 사물들은 각도를 돌릴 때 진실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돌려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45분 23초에서 45분 35초로 갈 때 각도가 왼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되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되면서 좌로 꺾어져 갖고 이 위치에서 45분 23초에서 46분 46초로 가는 방법은 우타를 넣어서는 절대 갈 수가 없죠. 운전면허를 가진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회전해서 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좌로 갔다가 우로 가야 돼요. 배가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가려면 그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운전을 해보신 분은 딱 감이 잡히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차처럼 요렇게 갈 수가 없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그 숫자들을 보니 한마디로 말해서 배를 왼쪽으로 꺾었다가 오른쪽으로 틀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 그냥 가면 될 것을. 네. 그리고 배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배는 후륜구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는 것처럼 전륜이 아니에요. 앞바퀴가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스크루에서 이 방향타를 갖고, 그러니까 뒷바퀴가 방향을 미리 꺾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하간에
왼쪽으로 배가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라는 걸 것을 레이더 영상으로 지켜본 분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왼쪽에서 이렇게 따라오고 있던 둘라 에이스 문예식 선생님이라고 이분 초반에 방송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그분이 최초 CNN 인터뷰하고 JTBC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하다 했었는데 45분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CNN에서도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45분부터 세월호를 주시했다고 그래요. 왜 주시했냐는 이유가 자기가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 코스로 우회로 와서 자기가 충돌 위험성이 있어서 주시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갔다라는 걸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앞에 데이터하고 합치면 우로 갔다가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지그재그 운항을 했다라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지 않고.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뜻을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셨고, 그죠? 그리고 그 숫자들을, 해외 AS 데이터, 그리고 공개된 데이터, 국내에서, 뭐 국회의원실들을 통해서, 이거라고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데이터들도 있죠. 그런 데이터, 또는 진도 BTS에서 나온 레이더 영상들,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다른 그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일일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아낸 것은 45분 때에 배가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었다. 좌우로.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 그래서 그걸 쭉 그려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S자 곡선이 나와요. 세월호가 사고 2분 전까지 5분 전에서 2분 전까지 S자 곡선에 지그재그 운항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픽으로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이건 본인의 주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숫자를 표기를 해 나갔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지그재그 운항 때문에 도대체 왜 했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헤딩 값이 136.5도 거의 137도에서 결론이 뭐냐면 137.9도 그러니까 138 정도 1도? 그냥 그러니까 이건 방향 전환도 아니고 그냥 가도 될 걸 괜히 좌로 꺾었다 괜히 다시 온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무슨 효과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뒤에 오던 문예식 선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들이 흔들려요. 배가 더 밸런스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거 말고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각도가 사실은 제가 보기엔 되게 작아 보이거든요. 과연 그 지그재그가 이렇게 작은 각도로 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사실 세월호 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고 그리고 사실 승선했던 승무원들의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앞에 분의 배가 불안정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무슨 발라스트 펌프도 만졌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상적인 배는 많이 안 움직여요. 좌타 5도, 우타 5도 이거 해봤자 까딱 없어요. 근데 세월호는 뭐냐면 복원성이 약하다라는 말은 뉴스에서 지겹게 들으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만 꺾어도 배가 많이 기울어져요. 그래서 그 세월호 하고 똑같은 배 있잖아요. 그 배 항해사가 그때 뉴스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가 이 오하마나 5도 10도 이상 절대 안 꺾는다. 5도를 틀 때도 조금씩 꺾는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정상적인 배라면 우타 7도, 좌타 4도, 우타 5도 이게 뭐 별거야? 볼 수 있겠지만 이 배는 복원성이 약하기 때문에 휘청거려요. 휘청거렸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휘청거렸을 거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왜 똑바로 오면 되는 길을 이렇게 좌우로 꺾어서 갔느냐. 또 하나의 가능성이 술 취해서. 근데 여기서 하나는 음주운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부 발표하고 왜 문제니까 제가 말할게요. 선원들도 여기서 우로 변침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정부도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우로 변침한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최초 우타를 넣은 건 인정을 해요. 근데 좌로 갔다 우로 갔다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갈짓자 행보를 했다고 말하진 않죠. 그냥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다가 여기서 꺾다가 넘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때까지는. 네. 근데 이제 감독님이 숫자들을 다 모으고 꼼꼼하게 그리고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듣고
그걸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고 했다 보니 이 배가 갈지자로 갔더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배가. 여기서 이제 추론이 나온 거죠. 배에 묶여있던 화물들을 흔들려고 했던 건 아닐까? 이건 추론이에요? 네, 추론입니다. 네. 말을 잘하셔야 돼, 추론. 네. 제가 많이 겪어봐서 알아요. 완벽한 추론입니다. 네, 자. 이때가 사고 2분 전까지입니다. 2분 전까지, 그러니까 사고 5분 전부터 배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 예, 다시 어떻게 하늘에서 보면- 봅니다. 예. 이게 사실 그 결정적 구간이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바로 사고 2분 전에 시작돼서 맨 위에 배 보세요. 오른쪽으로 꺾여 있죠. 여기에 160도 가까이 돌아가 있거든요. 이게 HDG가 159.1 예. 일대입니다. 오른쪽으로 확 돌아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때부터 사고가 시작됐다고 이제 사람들은 말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사고가 지금 발생하는 순간에 세월호가 되게 극적으로 데이터 하나를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던진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자기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다면서 자기가 남기고 싶은 얘기를 세상에 던진 데이터라고 봐요, 저는. 그걸 보시고 해석해 주세요. 세월호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메시지를. 보세요. 사고 2분 전에서 사고 58초 전으로 가면 배가 약간 왼쪽으로 가 있죠.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갈 때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맨 위에 배가 틀려 있을 때 저 위치로 내가 운전을 해서 간다면 어떤 궤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저 맨 위에 있는 저 배가 지금 어떤 순간이냐면 미친 듯이 돌아가면서 지금 회전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예. 남아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쭉,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쭉 가다가 활 꺾었나? 제가 말씀드리면 이때 배는 조건이 32.4km로 고속으로 달리던 상황이에요. 굉장히 화물선에 비하면 거의 한 1.5배, 2배 가까운 속력으로 빠르게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로도 32km로 막 달리다가 오른쪽으로 저렇게 21도를 급회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쭉 가다가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저 순간에서 순간적으로 멈춰야 돼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돌아야 돼요. 드리프트를 해야 되죠. 확 돌려서. 네. 네. 근데 이걸 항해사한테 얘기하니까 배는 브레이크가 없대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드리프팅 기술 이런 게 불가능하대요. 이 상태에서 45분 32초로 사고 나는 순간으로 가는 방법은 이제 다음 장 한번 네. 보여주세요. 하나밖에 없다.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런 궤적을 남기려면 실제 어떻게 움직였어야 하는 거냐. 예. 네. 이렇게 움직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이죠. 가만히 보시면.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차도 선박도 그대로 갔다가 제가 아까 이제 후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크루가. 이 엉덩이를 잘 보세요. 배의 엉덩이. 엉덩이가 일직선에 가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직선 라인을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배가 오른쪽으로 휙 틀었어요. 21도나. 이게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는 한 절대 나올 수 없는 코스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점선에 그 순간에 데이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숫자를 이해하고 봤더니 뱃머리가 이만큼 기울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 배가 기울어지는 방법은 그 이전에 이렇게 크게 틀어서 배가 큰 회전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휘감은 거죠. 크게. 아주 큰 각도를 내기 위해서 배가 휘감은 거예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세월호 승무원들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차가 많이 자기네들이- 돌았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여기가 변층 구간이거든요.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마치 일본 쪽으로 갈 것처럼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좌회전을 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도 부분을- 지금 여기서 140 정도, 138, 139, 139에서 140으로 똑바로 오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고 발표했고 우리는 연태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지금 정부가 혹시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데이터가 손실됐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거기가 어디 구간이냐면 좌로 최고점으로 꺾인 순간 여기가 데이터가 없대요. 아직도 발견 못 되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데이터가 없다는 구간을 정확히 어떻게 갔나를 처음으로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 제가 처음에 어떤 항해사분을 만나서 이게 세월호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저 그림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배가 가야 됩니까?
좌로 가서 우로 이걸 보여준 꺾여야지. 거죠. 예.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을 한 이, 거죠. 이 코스 말고는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네. 이건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세월호 항해사나 조타수 말대로 이렇게 직진하다가 우측으로 튼 것과 좌측으로 가서 우측으로 튼 거의 차이점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잘 보시면 138도거든요. 사고 58초 전에. 근데 원래 가려던 목표가 145도였대요. 자기네들의 목표가. 그러면 7도만 돌리면 되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우측으로 7도만 돌리면 되는데 좌로 꺾었다가 우측으로 가면 배는 넘을 거예요. 거의 배 각도가? 가까이. 예, 각도가 이 두 이야기는 배는 더 많이 쭉- 꺾어야 돼요. 그렇죠. 쭉 가다가 그냥 꺾으면 몇 7도밖에 안 꺾이는데 이렇게 틀면 배가 많이 눕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해수부 자료하고 해수부가 발표한 자료하고 지나가선 상선 VDR이라고 해서 하여튼 기록에 대해서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YTN에서 한창 시끌벅적했던 뉴스 화면이거든요. 이때 막 뭐 1초에 뭐 10도 변심했다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네. 초반에 나왔던 데이터. 네. 그런데 사실 해수부가 이제 그 똑같은 데이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 140도로 돌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 시점을 그때 해수부가 발표하면서 48분 44초다. 12초가 아니라 한참 전께 계속 데이터가 유지되다가 새롭게 갱신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수부 자료에서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아까 COG 말씀드렸잖아요. 140에서 150도로 갔다 할 때 140도의 COG 값이 나와요. 140도 이전 과거 내가 140도로 지금 헤딩이 머리가 가 있는데 내 과거 발자취는 뭐라고 나오냐면 134.7이 나와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화씨 134로 정했는데 아까 138도였잖아요. 여기서 그 항해사나 정부 발표대로 138에서 플러스로 오른쪽으로 틀면서 139, 140, 150으로 넘어가 이렇게 우회전한 게 아니라 140이라는 데이터가 자기 궤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134도로 가다가 140으로 왔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배가 왼쪽으로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튼 것이 그동안 자잘하게 나왔던 다른 데이터에 COG 값으로 숨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간에 배가 크게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갔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그 지나가던 상선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도 COG 값이 나와요. 과거 기록이 나오는데 140도 이전 자기가 140도로 오기 전에 데이터가 134가 나와요. COG 값이. 만약에 이 배가 똑바로 가다가 틀었다면 이 COG 값이 134, 135, 136 이렇게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배는 숫자가 적다는 건 왼쪽으로 갔다라는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이 배가 거죠. 왼쪽으로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그 말이 해수부가 낸 자료에도 보면 왼쪽으로 배가 꺾었다가 오른쪽으로 갔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COG 값이 이렇게 기록돼 있고 136, 135, 134 계속 마이너스로 가면서 좌로 돌고 있다라는 자기 궤적을 보여주는데 이상하게도 헤딩 값을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정부가 발표한 이 헤딩 값을 보면 선수는 139, 140에서 150으로 돌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계속 139도, 140 이렇게 오다가 오른쪽으로 돌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지나온 자기 과거에서는 나는 134도, 135도 좌로 가고 있었어 라는 말을 모순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이 AIS 요 헤딩 값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져진 게 아니냐는 거지. 감독님의 이야기는. 왜냐하면 배가 갔던 궤적도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대가리가 어딜 향해 있나, 배가. 보면은 쭉 140, 141, 140, 140, 139 일정하게 가고 있어요, 이 헤딩 값이. 이 헤딩 값만 만진 거예요.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쭉 가다가 갑자기 150로 확 틀어졌어요.
이 값이 140, 141, 뭐 139 그대로 쭉 1도 정도 차이만 두고 계속 직진하다가 나오다가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헤딩값만 보면. 요 헤딩값만 보면 그러다가 140에서 갑자기 150으로 그러니까 선원이 말했듯이 우타를 틀었는데 평소보다 확 돌아갔어요. 이 말이 앞뒤가 맞는 것처럼 네. 이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이해를 못했거나 이걸 맞은 사람들이 혹은 제가 보기엔 본인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 값을 보면 사실은 이 배는 왼쪽으로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갔던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COG 숫자들이. 값에는 그게 COG 나와 값에는 있다는 거죠. COG 값을 잘 이해를 못했다.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쳤으면 똑같이 고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값이 나온 거예요. 자연으로 몇 도까지 갔는가. 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데이터에서 왜냐면 그거는 안 만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값을 대입해 왜 본 거죠. 그러냐면 과거의 그 기록값이 이렇게 쭉 이 플라팅을 해보니까 찍어보니까 이 궤적과 동일해요. 좌로 쭉 가서 오른쪽으로 간 값이 나와요. COG 값을 예, COG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GPS 데이터잖아요. 데이터의 점들을 쭉 이어보면 요 곡선이 나와요. 정부에서 제출한 것에 COG 값만 대입해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죠. 추론과 비슷한 거지. 이렇게 됐을 거라고 했던 추론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좌로 138로 오던 배가 그 정부 발표대로 140, 139로 오다가 오른쪽으로 간 게 아니라 134로 좌회전을 했다가 우회전으로 왔구나. 그래서 제가 화씨 134로 간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한 겁니다. 끈질겨서. 또 챕터 2가 있어요? 예, 챕터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진짜 헤딩 값은 뭔가 선수가 돌아간 값. 이제 COG는 찾았는데 헤딩 값을 알고 싶었는데 그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헤딩 값을 더 정밀하게 알게 돼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헤딩 값이 값과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값이다. 진짜 왜냐면 이 헤딩 값이라고 값을 못 믿으니까 계산한. 이제는. 진짜 값이 뭘까라고 그걸 찾기 위해서 데이터를 또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것도 공교롭게도 또 정부의 데이터였어요. 서로 그럼 다른 거네요. 정부가 다른 데이터를 준 거네요. 진도 아니. BTS 레이더 영상. 이거 유명하잖아요. JTBC에서도 단독 입수하면서 보도됐던 그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JTBC라든가 하여튼 이런 곳에 이제 그 배포됐던 이 영상을 입수를 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모든 사건들이 한 1분쯤 늦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2시에 이 섬 옆을 지나가는 게 이 AIS 데이터로 나오는데 얘는 12시 1분에 지나가요. 이상하다. 왜 자꾸 시간 오차가 나지? AIS 기록과 예. 레이더를 비교해 봤더니 예, 레이더 기록이 계속 1분가량이 늦는 거예요. 이 사건은 12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레이더 영상은 12시 1분가량에 뒤늦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갖고 제가 한번 시간을 뺐어요. 빼고서 이렇게 대조해 보니까 이제 사건들이 딱딱 들어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차를 계산해서 한 56초를 빼봤거든요. 그랬더니 해외 AIS가 말하는 그런 시간대와 딱딱 일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시간 오차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시간 오차를 수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 오차가 얼마인지를 해외에 있는 데이터하고 자꾸 비교해서 손작업으로 맞춰보다 보니 56초 정도 되더라. 56초. 56초 정도 되더라. 네. AIS 데이터. 그리고 그건 시간을 또 비교해본 거 AIS 데이터하고. 해외 AIS하고 과연 부합하는가를 봤어요. 했더니 2시간가량을 제가 비교해봤는데 7시에서 8시 보면 3시간가량이죠. 다 부합했어요. 헤딩 값이 제대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헤딩 값의 이 문제의 구간, 사고가 나는 시점, 5분 전부터 사고가 나는 시점까지의 여러분은 헤딩 값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배가 어떤 궤적을 그렸나가 보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AIS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지나온 지그재그. 자취가 그대로 나와요. 보세요.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S라인 그리죠. 지그재그 한 번 돌고 좀 멈췄다가 왼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휙 갔다가 오른쪽으로 트는 게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130, 제가 각도계 오차는 일단 134.5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그 문제의 데이터가 없다는 구간에서 헤딩 값이 뱃머리가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쭉 돌았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 HDG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 발표하고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비교를 한 거죠, 이게. 이 밑에 그 정부의 데이터 값들이 나오는데 정부 데이터 값이 뭐냐면 정부의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요 옆에 이렇게 여기서 아까 이게 이 지그재그 운항 때 좌로 갔다라는 곡선에서 정부는 조금 갔다고 발표가 헤딩 값이 된 다음에 여기서 갈라져요, 서로. 그래서 정부는 그다음부터는 일직선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좌로 돌았다, 우로 돌았다라는 거하고 불일치하고 있어요. 저기 왼쪽으로 이렇게 간 값들이 산들이 보이잖아요. 그것들이 깎여 있어요.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그 찍은 수치들은 이렇게 뿔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데 정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뿔이 없어요, 거의. 실제로는 좌회전에 딱 크게 우회전했고 정부 데이터는 좌회전 없이 우회전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제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여기서 이제 뭘 비교해 보기로 또 했냐면 나갈 때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뭐냐면 두 개를 비교해 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부의 발표대로 138도 정도에서 우회전을 넣어갖고 쭉 왔을 때와 좌로 갔다 우로 갔을 때의 경우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그래서 보니까 계산을 했더니 예, 계산해서 화전 반경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조금 전 거만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안 돼요. 하여튼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계산하는 공식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심력에 의해서 배가 얼마나 기우는가를 외국에서는 다 정립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똑같은 두 배니까 변수가 다 비슷한데 R값만 회전 반경만 틀리니까 야 이거 근사치로 나오겠다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계산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어, 정상적으로 우연으로 145도로 변침한 경우보다 약 3배 더 기울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좌로 갔다 우로 가는 순간. 10도가 기울어지면 30도 기울어진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대로 배가 옆으로 우회전을 했다면 이 정도 기우는데 만약 이 배가 이렇게 왼쪽으로 크게 껐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확 꺾었다면 한 3배 정도 가까이는 기울어진 각도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지영 감독님 주장은 야 상징 리본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단계까지.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발견하신 건 요약하면 배가 침몰하기 크게 사고가 발생하는 급변침하기 5분 전부터 지그재그 운행을 시작했고 그리고 급변침을 하는 그 사고 발생 지점 직전에 왼쪽으로 크게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급회전을 하였다.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이 배는 그냥 틀었을 때보다 2~3배 가량 기울기가 발생해서 배가 넘어지기 십상인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분이 발견한 겁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전문가한테 다시 역으로 검증받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물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 항해사들이나 전문가들 만나서 자문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이 숫자를 지금까지 모아놓은 걸 다 공개해서 역으로 저희 방송을 보고 필요로 하신 분들은 다 드리는 걸로, 그죠? 예, 맞습니다. 네. 데이터 다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다 드려서 이분의 말이 틀렸다고 주장하실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반론을 받을 것이고 어쨌든 감독님의 저도 설득됐고 실제 데이터를 보며 감독님 지금까지 분석하고 해석한 바로는 이 배는 크게 갈 필요 없는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급회전을 해서 넘어지는 각도가 만들어져 버렸다. 검찰 수사 결과가 이런 게 나오길 기대했던 거죠. 네. 또 엉뚱하게도 백령 전쟁에 그다지 크게 히트를 친 가습기도 아닌 백년 전쟁에 괜히 고소만 당한 아직 고소 안 당했습니다. 고소는 당하고 기소는 안 당했습니다. 네, 고소를 받다가 요거 나가면 이제 기소 당할 거예요 이제. 영상을 다루는 감독님이 이걸 찾아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고 다시 한번 박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사권이 없는 영상 감독님이 이만큼 해냈는데
수사권이 있는 우리 검찰은 왜 이걸 못 밝혀내는지 그러게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수사권, 기소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세월호 관련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막으려고 무슨 여론 작업을 하고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명박 우리 각각 시절에는 돈을 통치수단으로 삼았어요. 네. 그때는 말을 안 들으면 밥줄을 끊고 말을 잘 들으면 돈을 벌게 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통치했습니다. 국민을 거지로 하는 거죠. 돈 좀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현 정권은 저는 통치수단이 공작이라고 봐요. 뭐 세월호 관련해서 그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또는 특별법과 관련된 사실을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하는. 근데 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왜 전쟁이 나면 상대 국민이나 상대 군인들을 사기를 떨어뜨리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심리전을 펼치거든요. 전쟁의 중요한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 중에 심리전을 하는 것처럼 하거든요. 국민을 복종하지 않는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런 정권이다.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 점을. 네.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어요, 저희가. 끊임없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